그러면 이제 조금 재미없는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도 뉴스에 자꾸 나와요. 통화 지표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넣어주는 돈을 이 M0라 그래요. 0. 그래서 본원 통화.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 은행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통 예금이나 뭐 당좌 예금이나 그 인출의 이자에 불이익이 없는 뭐 자유 저축 예금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협의의 통화라고 해서 M1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 M2까지만 알아놓으세요. 요 위엔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 2년 미만의 정기예금까지 포함한 거를 M2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찾는데 제약이 있는 거. 찾을 수는 있지만 이제 불이익이 좀 있죠. 미리 찾으면 뭐 이자를 좀 당초 뭐 2% 주기로 했는데 뭐 1년 만에 찾으면 뭐 1%만 준다든지 해서 약간 불이익이 있는 거. 그거는 M2라 그래서 한국은행이 처음 넣어주는 돈, 은행에 넣어주는 돈, 한국은행이 처음 찍어내는 돈, 이거는 M1 본원통화. 그 다음에 은행이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보통 예금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통화는 M1 협의통화. 그 다음에 M2 광의통화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2년 만기 정기예금까지 이렇게 넣은 거를 M2라 그래요. 그래서 요 M2가 중요해요. 요 세 가지가 특히 M2가 중요한데 요거 이제 보면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보면은 2015년도에 본원 통화는 조 단위예요. 120조 원 정도를 한국은행이 발행했어요. 이게 이제 지폐로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부에 컴퓨터로 은행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니까 그거 다 해서 그 중에 현금은 얼마 안 되고 지금 2019년 작년 재작년까지는 요게 한 50조 정도 60조 정도 증가해가지고 178조 정도를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넣어줬어요. 그럼 그 은행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예금과 그 정기 예금을 만들어내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 6배 해서 630조, 지금도 그렇죠. 한 800조, 700, 900조, 그 다음에 정기예금까지 하면 한 2,800조 정도를 이제 화폐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기예금까지 하면 2,800조.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M2가 3천 몇백 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또 돈을 많이 풀려서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3,400조인가 그래요. 그럼 이 3,400조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아실 수 있어요. 제1은행 뭐 제가 장진호가 한 100억쯤 있다 쳐서 100억인데 이제 건물로 있는 거예요. 돈은 없어. 10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 갖고 은행업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면 이제 그 현물로도 출자할 수가 있거든요. 돈이 없어도. 그럼 100억짜리 그 장부에 자본금이 100억이고 내 자산은 건물 100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랑 뭐 지금으로 치면 정부의 금융위원회 가가지고 제1은행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없어. 건물만 있는 거야.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꼬아야죠. 돈을. 어디서 꼬아요? 중앙은행이죠. 그렇죠? 은행의 은행은 중앙은행이니까. 물론 이제 옆에 다른 은행이 있다면 거기서도 꼬을 수 있지만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앙은행에서 꼬아요. 그래서 예금으로 중앙은행이 나한테 예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는 100을 넣어주고 나는 현금을 100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100 있으니까 지난번에 대차대조표 설명드릴 때처럼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이쪽은 갚을 돈, 이쪽은 받을 돈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제1은행의 이 총 자산은 원래 있던 그 건물하고 요 자본
하고 그다음에 꼬은 돈 100 해서 이제 200씩이 된 거죠. 돈 꼬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중앙은행은 요 거래를 어떻게 기록하냐 그러면 제1은행에다가 100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대신에 이쪽 편에도 이제 해서 일치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럼 오른편에 부채 받아야 할 돈은 뭐라 적냐면 화폐, 발행액, 팩 이렇게 찍어요. 그냥 이게 중앙은행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왠지 뭐 원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뭐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서 뭐 쌀을 키우고 뭐 밀을 키워도 씨를 땅에다 심고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흙도 있고 물도 주고 뭐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이게 커서 뭐 이렇게 베어서 또 쌀이 나오면 탈곡도 하고 뭐 해서 해야 만들고 뭐 제조 제품도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래도 여기 물이 들어가고 유리병이 들어가고 요 알루미늄 뭐 요 포장지도 들어가고 뭐 종이도 들어가는데 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나 100억 발행했음. 끝. 이게 화폐 제조예요. 이게 제조라고 말하면 좀 헷갈리고 그냥 화폐를 그야말로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폐일 필요가 없고 장부에 그렇게 컴퓨터에 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제1은행하고 중앙은행 사이에 내가 너 100억 빌려줬어. 너 기록해. 나도 기록할게. 너 꿔준 걸로. 그러면 제1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100억 생기고 내가 갚아야 할 대중앙은행 예금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예금이 갚아야 될 돈이죠. 이해가 되세요, 요건?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들이 신한은행 가가지고 예금 100억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자산 100억이 있는 거고, 아니 뭐 1억이라고 그러죠.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100억을 받는다는 건 뭐죠? 빚이죠. 갚을 수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딱 성립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은 탁 컴퓨터로 여기다가 100억 딱 치면 100억을 생성할 수 있는 매직 키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매직 키는 누가 줬다? 정부의 권력이 줬다. 왜?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할 자신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요거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 근데 막 만들면 또 안 되겠죠. 사람들이 안 믿지. 마구 만들면 적당히 만들어야지. 네,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제1은행은 이렇게 해서 10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물은 이제 빼고 보죠. 복잡하니까. 근데 중앙은행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돈을 대출을 해주되 10%는 남겨놔라. 찾으러 올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찾진 않지 않냐. 근데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나도 필요해서 너한테 달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10%는 은행에 남겨놓든가 아니면 나한테 다시 예치해라 라는 게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1은행은 지급준비금 10, 예금 100 중에 10만 남겨놓고 대출을 90을 할 수가 있죠. 요걸 지급준비금에 대출하지 않고 남겨두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그래요. 이게 10%예요. 이게 예를 들면 정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7%인가 6%인가 그래요.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출을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A라는 사람이 90을. 그 사람이 이제 뭐 건설업자였는데 예를 들면은 그걸 가지고 화도급 업체에 다 갚았어요. 그럼 그 갚은 사람이 제2은행 가가지고 이 예금을 또 90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은행도 이제 중앙은행과의 관계에서 10%의 지급준비금 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9만 남겨놓고 또 81을 대출할 수 있죠. 그럼 또 B라는 사람이 이 81을 대출 받아가지고 또 뭐 경제활동을 해서 막 아까처럼 돈이 돌고 돌아서 또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거래하는 제3은행에 가서
예금을 80일만큼 다 했다고 쳐요. 집에 안 두고. 집에다 두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겠죠. 다 가져갔어. 그러면 또 제3은행은 80일에 10%인 8.1 남겨놓고 72.9를 또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데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00%다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나는 100%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은행 영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한꺼번에 얘들은 안 찾아오더라. 평상시에 예금 찾으러 오는 사람은 뭐 대충 보니까 예금 맡긴 사람이 한 5% 1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그걸 근거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거죠. 금액이 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은행 들어가서 3년간 본사 생활하다가 이제 뭐 지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에 금고 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매도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금고 만들어놨는데 그 설비에 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돈은 10억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은행의 당시 그 총 예금액이 한 2천억 됐거든요.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근데 뭐 그러면 지급 준비 만약에 5%였다 그러면 이제 10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은행 금고에는 10억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억은 그러면 어디다 보관했겠어요? 중앙은행에 갔다가 이제 보관하는 건데 그게 꼭 지폐일 필요는 없는 거죠. 서로 이제 증서를 쓰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맞추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발생할 수 있죠. 또 심지어는 이 은행 3은행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은행 하나만 있어도 이게 반복돼요. 이해가 되세요? 뭐 B가 또 은행 하나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한은행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B도 또 이렇게 해서 결제받은 거 내 집에다 보관 못하니 81억을 어떻게 보관해요? 그래서 신한은행 가서 또 예금해요. 신한은행은 또 그거에서 10%만 남겨놓고 또 81억 72.9 계속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은행 수하고 상관없어요. 은행 하나만 있어도 되고 은행이 수십 개 있어도 되고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은행이 많으면 서로 장사하려고 경쟁하니까 좀 촉진은 되겠죠. 은행이 하나만 있으면 웬만하면 잘 안 해주려고 그럴 거고 대출을. 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통화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은행이 여러 개냐 하나에 따라 전혀 상관이 없다. 요게 중요하다. 요 얼마를 남겨둬라. 요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중앙은행이 처음 인가받은 은행에 돈을 찍어서 발행해서 꽂아주는 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 꽂아준 돈을 각 은행 또는 하나의 은행이 10%만 남겨놓고 또 대출하고 또 대출하고 또 대출해서 계속 통화를 은행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해되셨죠? 이거 왜 가능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어요. 모든 은행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각자 자기 은행권을 발행하면 이렇게 여러 은행 간에 크로스가 안 되고 자기 은행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든 여러 개든 다 가능한 거는 한국은행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통화 승수라고 그러는데 승하다는 건 이제 타다.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할 때도 승자 쓰잖아요. 그 곱하다라는 뜻인데 수학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화폐가 중앙은행도 화폐를 찍어서 만들지만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통해서 화폐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낸다가 현대통화제도의 이제 매직이죠. 추가 발행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돈이 돈을 또 만들잖아요. 돈은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금을 하는 거지 예금이 있어서 대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우리는 잘못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예금을 했으니까 그 돈으로 대출했지? 가 아니고 누군가 중앙은행이 여기서 예금했다고 그러지만 중앙은행이 찍어낸 걸 누군가 대출을 제1은행이 받아왔으니까
돈이 만들어진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은행이 받아온 돈은 누군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셨죠? 대출 받으면 뭐 줘요? 대출 내가 1억 원 받았어요. 그럼 은행 창구에 가면은 뭐 주나요? 대출 증서를 주나요? 아니죠. 대출 증서는 지그들이 가져가죠. 다 찍어서. 통장에다 뭐 넣어줘요? 돈 넣어주잖아요. 예금을 주잖아요. 대출 받으면 그래서 예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해되세요? 대출이 예금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껴보셨잖아요. 대출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신 분? 너무 해피하신 분인가 그런 분들은? 요즘으로 치면 저 무슨 예금 통장을 줘도 예금 얼마 찍어주지만 그건 새 돈이 아니야. 내가 있던 돈이지. 근데 어때요? 대출은 나한테 없던 돈을 만들어주죠. 예금으로. 물론 찾으면 되죠. 찾아서 딴 사람 주면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지폐로 다 그걸 5만 원짜리 신사임당으로 발행해서 집에다가 꽁꽁 숨겨두시는 분들도 요즘 많다고 하던데, 그러지 않고서 큰 돈은 다 은행에 또 넣잖아요. 그럼 그 은행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대출하고 또 대출하니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다 아신 거예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나? 다시 돌아가면 한국은행은 아까 본원통화라 그러죠. 은행에 넣어준 화폐 발행액은 120조부터 2019년까지 178조니까 58조 찍었어요. 근데 실제 정기예금까지 찍힌 돈은 2180억에서 2800조 됐으니까 한 700조가 더 찍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50대 700이니까 한 14배가 더 찍힌 거죠. 한국은행이 원래 찍었던 것보다. 그거 다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예금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통계는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이걸 다 은행하고 서로 맞춰보고 있으니까 매일 맞춰요 이걸. 네,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아셨죠? 화폐는 이렇게 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이론적으로는 그럼 100, 90, 81, 79 점점점점 하면 이 수학으로 계산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억. 그래서 지급 준비율의 역수다. 10% 분의 1 하면은 10. 1 나누기 0.1 하면 10이잖아요. 이거 5%로 하면 20. 이거를 통화 승수라 그래요. 곱하기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10%로 정하면 그거의 역수 1분의 0.1은 10이잖아요. 1분의 0.5는 20이고, 그럼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열심히 받으면 은행은 딱 그 지급 준비율 정한 만큼만 남겨놓는다면 한국은행이 100억을 꽂아주면 10%일 땐 1000억까지 민간은행들이 한국은행 통화를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고, 5로 정해놓으면 2천억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100억 가지고. 그거를 여기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14배 정도까지 만들었더라. 이해가 되셨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치, 경제, 수능 선택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별로 없지? 이런 거 이해하면 그 무슨 사회문화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텐데. 저 지리 이런 거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초에 100을 발행했는데 요 남겨진 돈을 중앙은행에 갖다가 은행들이 예금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이제 제가 XX로 표시했는데 지급준비금 은행이 또 예치하니까 얼마 쌓여요. 그럼 얼마 쌓이겠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55만큼 또 생기죠. 처음에 10, 9, 8, 7, 6, 5, 4, 3, 2, 1 이거 다 더하면 55잖아요. 한국은행도 또 생겼어. 자긴 100억만 발행했는데 민간에서 풀린 돈 외에 지급준비금으로 또 55억이 또 생긴 거예요. 이러니 이게 거의 뭐 도깨비 예술방망이죠. 이걸 가능하는 게 국가의 권력이다. 이게 화폐예요. 근데 이렇게 다들 신뢰하고 일상적으로 5% 10%만 그것도 안 찾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은행에 두지. 그런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느 날 뭔가를 못 믿기 시작해가지고 다들 은행에 달려가서 제 예금 돌려주세요라고 달려가는 거를 이제 은행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요 재전저축은행 영업 정지 맞았을 때 예금 창구로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러면 못 돌려주잖아요. 이런 사태도 가끔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으면.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영업을 정지시키고 개입을 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가끔 생겨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있죠? 예금자 보험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은행당 5천만 원이죠. 우리나라는 신한은행 따로, 우리은행 따로, 개인은 법인은 없고 뭐 저축은행 따로 이러니까 조금 그것도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1인당 10만 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각 은행당 5천만 원 하니까 은행이 예를 들면 10개다 그러면 5억이고 20개 나누면 10억까지도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좀 문제는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좀 딴 얘기로 들으면 그래서 제가 은행 들어갔을 때 은행법에 은행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업 인가를 여간해서 안 내주고 왜냐하면 이 저축은행 소유주들이 이게 신뢰를 잃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들 감독을 철저히 받죠. 쓸데없는 대출 못하게 하고 뭐 자기 대출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은행이라는 간판을 감히 못 달게 했어요. 은행업으로 인가 받은 데에 한해서만 은행자를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증권회사도 투자은행이라고 해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시중은행은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상업은행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써요. 그리고 간판에도 써요 이렇게. 근데 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기원이 다르고 한국에서는 만약에 증권회사다가 옆에다가 투자은행 이렇게 쓰면 그거 잡혀가요? 쓰면 안 돼요. 은행법 위반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투자은행 육성한다고 저 지지난 정부 때 뭐 해가지고 이제 그 굿모닝 신한증권이 예를 들면은 신한투자금융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근데 그때 야 우리도 미국처럼 투자은행이라고 하자. 더 폼나잖아. 은행자 붙는 게 신뢰도 좋고 투자금융 하는 거보다. 근데 결국 허가 안 해줬어요. 그거 헷갈리게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 가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증권회사 예금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만 남겨놓고 증권회사 또 대출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예전 저축은행을 상호신용금고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금 은행 기능은 있었어요. 은행처럼 많이 주진 않았지. 지급 준비율도 높았고. 근데 어느 날 여기다 저축은행이라고 은행 이름을 깔아준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도 이 사람들한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오해를 심어줬다 그러나? 당시에 한 200개 됐었어요.
저축은행이 상호신용금고가 지금 한 40개로 줄어들었어요. 다 망해가지고 한번 호되게 겪었지. 그 이름값 한다고 은행을 경영할 만한 신뢰도가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엄한 데 가서 쓰여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부가 물어주거나 물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5천만 원을 넘게 예금한 분들은 이 손해를 엄청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물어줘더라도 또 정부도 또 공적 자금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이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은행의 기능이라는 게 예금, 아까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 대출 예금 통화 승수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10배, 20배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쁜 맘 먹으면 딴짓하기 정말 좋아요. 100억만 넣으면 내가 5%다 그러면 2천억까지 불릴 수 있잖아요. 돈을 5억만 있어도 한 100억까지 불릴 수 있잖아요. 누가 허락만 해주면. 근데 뭐 내가 증권회사나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만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그래서 이 은행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